시니어도 세금 폭탄 피할 수 없습니다. 정기예금만 있어도 세금 내는 시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무려 35조 원을 더 걷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7월 말 확정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5조 2천억 원을 더 걷기로 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항목입니다. 향후 5년간 35조 원 세수 확대, 증세 대상 확대, 고령층 포함 기업 고소득자 중심 증세 추진, 예금 이자에도 과세 확대, 고령층 영향 우려. 자, 이렇게까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뉴스 기사만 보면 법인세 이야기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세제 변화를 정부 자료와 신문 기사를 토대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신 후 댓글로 나한테 해당된다 싶은 부분 꼭 남겨주세요. 절세 전략 영상도 곧 올라올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분들 중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연금소득 관련 부분은 겉으로 보기엔 감세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연금 20년 이상 수령 시 세금 감면 50%까지 확대, 연금소득세 인하, 종신형 수령자 대상 혜택 집중, 연금 월세 감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세 방향. 먼저 종신형 연금 수령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현행 4%에서 3%로 인하됩니다. 이는 일정한 금액을 오랫동안 평생 받는 분들에겐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거나 기간이 짧은 분들에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고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 기존 10년 초과 구간 40% 세액 감면에 더해 20년 초과 시 50%까지 감면됩니다. 하지만 시니어 대부분은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에서 15년 정도인 경우가 많아 50% 감면 혜택까지는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혜택은 사적연금에만 해당되며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종합소득 기준의 영향입니다. 연금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 세율 인하 혜택보다 종합소득 구간 변화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시니어의 경우 의료비 지출, 요양비용 등으로 연금 외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 많은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다른 세목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댓글로 나는 종신형이다 또는 나는 일시금이야 라고 알려주시면 향후 어떤 방식이 절세에 유리한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니어분들이 애용하던 농협, 수협의 비과세 예금 혜택이 사라집니다. 정확히는 준조합원 자격이라도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자와 배당에 과세됩니다.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일부 시니어에게도 직접적인 세금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비농업인 준조합원 예금 이자에도 세금 붙는다. 연 5천만 원 넘는 시니어 비과세 아님 별도 분리과세 적용, 고소득 준조합원 대상 과세 강화, 시니어 타격 불가피, 수협 농협 예금 고령층 비과세 축소, 중산층 이상 과세 확대. 예전엔 농사 안 지어도 농협에 돈만 맡기면 이자소득세가 면세였지요. 이제는 아닙니다. 1,900, 5천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초과 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기준 의외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포함됩니다. 정기예금만 1억 정도 넣어둬도 이자소득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변화는 시니어의 대표적인 자산운용 전략, 즉
저위험 고정이자 중심 자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이라도 예금 구조 재정비가 필요하겠지요. 댓글로 나 이거 해당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정보 공유가 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유지된 것이지만 시니어 분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입니다. 현재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그대로이지만 물가상승 및 이자소득 증가로 인해 실질적 세 부담이 확대되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니어 분들이 해당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최고 49.5% 세금, 중산층 시니어도 해당. 저금리 끝나고 고금리 시대 이자소득세 폭탄 가능성.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니어분 한 분이 정기예금과 채권, 펀드 등으로 연 1억 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자율이 연 4%라면 금융소득은 연간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 예컨대 임대소득, 연금소득, 배상소득이 더해지면 종합소득은 쉽게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전부 다중소득과 합산돼 누진소율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서 미리 떼는 15.4% 세율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의 선납세에 불과하지요. 따라서 2천만 원을 넘긴 순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 납부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 많은 우량주식 보유자, 채권 수익률이 높은 시니어, 이자가 높은 저축성 보험 보유자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금융소득 기준 자체는 손대지 않았지만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기준은 이제 조세 함정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혹시 나는 2천만 원 넘을 것 같다, 작년에도 세금 더 냈다 라는 분들 댓글에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기준을 피해가는 방법이나 절세 팁은 다음 콘텐츠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주식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대주주 기준이 다시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대주주 요건 다시 10억으로, 연말 매도 폭탄 제한 우려, 주식 양도세 부활, 고액 투자자 연말 손절 매물 주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특정 종목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세를 부과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었지요. 이번 개편안은 다시 10억 원으로 회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구조로 많은 시니어 투자자분들도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 자산 규모가 조금 있는 시니어 분들도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제 개편이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 투자 중인 시니어 분들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중에서도 오랜 투자로 자산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2, 3억 원씩 몇 개 종목에 나눠 투자하신 분들은 합산 금액이 10억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기본 세율이 20%, 과세표준 3억 초과 시 25%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 대주주 기준은 1인 기준이 아니라 가족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까지 포함돼서 판단하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코넥스, 비상장 주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증권사에서 별말 없던데? 하시는 분들도 정확한 평가 기준은 국세청 기준이므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아지며 중상위 자산 보유 시니어에게도 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시니어 맞춤 주식 절세 전략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 금융업과 보험업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형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금융상품 소비자인 시니어 분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금융사 이익 1조 초과분의 교육세율 2배 인상, 예대마진 장사 금융사들의 세금 철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 정부는 은행 보험사의 이익 중 1조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존 0.5%였던 교육세율을 1%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로 고금리 기조 속에서 이자 장사, 예대마진 폭리 등으로 비판받았던 금융사들에게 세수 책임을 더 지운다라는 의미지만 이런 세금 부담이 수수료 인상이나 상품 금리 하향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보험사 연금, 은행 신탁, 고금리 예적금, 상품 등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품들의 조건이 점점 불리해질 수 있고 신규 상품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죠. 직접 증세는 아니지만 금융상품 조건 악화로 시니어 금융 소비자에게 간접적 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사 상품은 기존에 연 5% 이율을 약속했던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육세 부담을 이유로 4.3%까지 낮춰 출시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 수수료 인상은 ISA, ETF, 연금저축 상품 운영 등에도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시니어 입장에는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으니 갈아타자? 라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상품 조건을 꼼꼼히 재점검하고 자산 구성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보험 상품에 연금 넣었다? 예금이자 줄어드는 거 체감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로 현재 상황 공유해 주세요. 다음 콘텐츠에서는 금융상품 선택 시 주의할 점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눈에 띄는 감세 항목 중 하나는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맞벌이 주말 부부 모두 월세 세액공제 가능해진다? 자녀 3명 이상 가구 월세 세액공제 혜택 더 커져. 자녀 많을수록 카드 소득 공제도 커진다. 아직도 일하고 계신 시니어 분들이나 자녀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이번 개편 내용이 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월세를 내고 있어도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주말 부부처럼 서로 다른 지역에 사시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지방에 근무하시고 어머니는 수도권에서 일하면서 월세를 낼 경우 이제는 두 분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집의 크기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85평방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녀가 셋 이상이면 100평방제곱미터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혹시 손주 셋 이상을 키우고 있는 자녀와 같이 사는 시니어분이라면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죠. 다음은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자녀가 1명이면 50만 원 더, 2명 이상이면 1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즉, 기존에 300만 원 한도였다면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세금으로 보면 약 15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요. 아직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 뒷바라지하는 시니어분들 또는 자녀와 생활비를 나눠 쓰고 계신 경우라면 이러한 세액공제 항목은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단순히 세금이 오른다, 줄어든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라의 돈을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고령화가 있습니다. 복지 예산 급증, 고령화가 국가 재정 압박 주범, 65세 이상 고령 인구 2025년엔 전체의 20% 돌파. 정부는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조세 구조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세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과 서민 그리고 일부 시니어에게는 세금 혜택을 주는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체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세금이 늘어나더라도 결국 그것이 금융상품이나 소비 가격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연금 세율이 낮아져도 연금 자체 수령액이 적거나 기간이 짧으면 체감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요. 또한 2024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50조 원가량 줄었고 이에 따라 2025년 이후 5년간 추가 세입 확보 목표가 총 35조 원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올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지요. 정부는 이러한 조세 개편을 통해 연평균 8조, 원식의 세수를 더 확보하고 복지, 재난 대응, 기후변화, 미래산업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노후 자금 계획은 물론이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금만 해도 세금이 늘어나는 시대, 그 중심에 시니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거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는 시니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20세 돈 걱정 없는 시니어를 위한 채널 120세 머니플랜은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